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하루의 마무리 밤동아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죽어서도 왕을 걱정하여 왕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묘를 쓴 신하 이야기, 욕심 많은 중이 전 재산을 털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튼튼한 다리를 만들게 된 사연, 주인 대감이 얕은 꾀를 부리다가 머슴에게 먹을 것을 빼앗기고 깊은 가르침도 얻은 이야기 등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꽤 많은 머슴. 옛날 어느 곳에 마음씨가 고약한 구두쇠 부자가 한 사람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 구두쇠 부자는 사냥을 몹시 좋아하였지요. 돈 세는 재미 다음으로 사냥 가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가며 사냥을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빈손으로 가서 참새든 꿩이든 잡아들고 오는 구두쇠다운 취미 생활이었지요. 어느 화창한 여름날이었어요. 거참, 오늘은 날씨도 좋구나. 이런 날 사냥을 안 가고 어찌 백일 쏘냐. 부자는 화창한 날씨에 끌려 또 사냥을 나서려고 머슴에게 사냥 준비를 시켰답니다. 머슴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 곧 광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냥 도구를 챙겼어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무래도 늦어지면 산에서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준비를 끝낸 부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하였답니다. 이놈아, 해를 붙잡아뒀느냐? 뭘 그렇게 꾸물거리느냐? 주먹밥을 좀 싸느라고요. 머슴은 바쁘게 손을 놀리며 말하였어요. 심술궂은 부자는 머슴의 말을 듣자 갑자기 머슴이 먹을 밥이 아깝게 생각되었어요. 주먹밥은 무슨 주먹밥이야? 이따 돌아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빨리 가자꾸나. 머슴은 할 수 없이 주먹밥 도시락도 챙기지 못한 채 부자를 뒤따랐지요. 오후 내내 부자와 머슴은 새와 토끼 등을 찾아 이리저리 산을 헤집고 다녔지만 웬일인지 짐승들은 통 눈에 띄지 않았답니다. 반나절이 넘도록 돌아다녀 잡은 것이라고는 겨우 꿩 한 마리 뿐이었지요. 부자는 사냥이 시원치 않자 기운이 빠지며 심한 허기가 몰려왔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토끼 굴 구멍을 쑤셔대고 있는 머슴을 불렀지요. 배가 몹시 고프구나. 어서 이 꿩을 구워라. 먹고 내려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꿩을 구워 먹자는 말에 한껏 신이 난 머슴은 부지런히 불을 지펴 꿩을 구웠답니다. 얼마 안 가 꿩이 익는 고소한 냄새가 부자와 머슴의 코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 냄새 한번 기막히구나. 입맛을 다시던 부자의 마음속에 욕심이 또 고개를 쳐들었답니다. 에이, 이 머슴놈만 없으면 꿩 한 마리를 나 혼자 통째로 다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나 혼자 먹을 좋은 방법이 없을꼬? 이맛살을 찌푸리고 곰곰 생각에 빠져있던 부자의 머릿속에 드디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어흠, 역시 산이라 경치가 빼어나구나. 이런 멋진 경치 속에서 꾸역꾸역 먹기만 한다면 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라. 우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더냐. 그러니 시를 한 편씩 지은 후에 먹도록 하자꾸나. 부자의 말에 머슴의 눈이 크게 떠졌답니다. 지금 시를 짓는다고요? 꽁도 다 구워지고 배도 고픈데 먹고 나서 짓는 게 어떨는지요?
태어난 후 글이라는 것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머슴은 당황해하며 말하였지요. 아니, 꿩고기가 먹음직스럽게 다 익었는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의아해하는 표정이 역력하였어요. 부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머슴의 어깨를 툭툭 쳤답니다. 하하, 그 머슴이라고 해서 글을 모른 데서야 되겠느냐. 글이라는 게 별게 아니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흥취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야. 자, 내가 쉬운 운자로 줄 터이니 지어보도록 하거라. 시를 먼저 지은 사람이 이 고기를 다 먹도록 하면 한결 재미있지 않겠느냐? 글쎄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머슴은 꿩을 이리저리 뒤집었답니다. 끝말에 까자를 넣어 시를 지어보거라. 반드시 석줄로 지어야만 하느니라. 말을 마친 후 부자는 좋은 시상을 잡으려고 살며시 눈을 감았어요. 한 번도 시를 지어본 일이 없는 머슴이 자신에게 질 건 뻔했으니까요. 부자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그때 힘주어 말하는 머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부자가 화다닥 눈을 떴답니다. 성미 급한 머슴의 커다란 입안으로 벌써 노릇노릇 구워진 꿩다리 하나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놈아,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네, 왜 그러세요? 머슴이 멀뚱한 표정으로 부자를 바라보았어요. 시도 안 짓고 왜 낼름 꿩고기부터 먹는 것이야? 머슴은 입안에 든 꿩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제가 왜 시를 안 지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체 언제 시를 읊었단 말이더냐? 우라가 치민 부자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답니다. 에이, 주인님도 자 보십시오.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한번 먹어볼까? 자, 까짜가 3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시를 먼저 지은 사람이 꿩고기를 다 먹기로 했으니 먹을 수밖에요. 부자는 기가 막혔지만 머슴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할 말이 없었지요. 머슴은 살이 많은 나머지 꿩다리를 뜯어서 부자에게 건넸답니다. 자, 나으리도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체면이 없어진 부자가 고개를 젓자 머슴은 거듭 권하며 말하였어요. 주인님, 저는 사람입니다. 짐승이라면 욕심을 부려 혼자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합에서 이겼다고 이 꿩고기를 혼자 다 먹겠습니까? 어서 드시지요. 그 말을 들은 부자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아이고, 내가 머슴보다도 못한 사람이로구나.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 부자는 마음속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것을 크게 뉘우쳤답니다. 죽어서도 왕을 꾸짖은 신하. 신라의 진평왕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어요. 매일 신하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산과 들에 매와 개를 풀어 토끼와 꿩을 잡으며 즐거워하였어요.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신하들과 껄껄 웃으며 사냥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지요. 신라는 지금 무척 중요한 때이거늘 전하께서 저리 즐거움만 쫓으시니 신라의 앞날이 꼭 바람 앞의 등불 같구나. 충직한 신하였던 김후직은
임금의 이런 모습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신라는 점점 커져서 다스려야 할 백성들도 늘어났고 한편으로 백제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려 이에 대한 준비도 단단히 해야 할 터였답니다. 그러나 신라의 임금은 사냥에 빠져 나란 일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김후직은 진평왕에게 상소를 쓰기로 하였답니다. 옛날 임금은 하루에도 10,000가지 일을 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멀리 걱정하였습니다. 곁에는 늘 올바른 신하를 두어 나란 일을 의논하느라 감히 즐기며 놀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냥은 사람의 마음을 모두 빼앗는 일입니다. 부디 사냥을 멈추고 나란 일에 몰두하시어 모두를 편안케 하시옵소서. 김우직은 눈물을 흘리며 상소를 써내려갔어요. 그러나 진평왕은 사냥하는 즐거움에 빠져 신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김우직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상소를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김우직은 병을 얻어 앓아눕게 되었어요. 그는 죽음이 가까워진 걸 느끼고 새 아들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대왕께서는 아직도 노는 데에만 몰두하시니 신라의 앞날이 걱정이로구나. 내가 살아서는 임금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으니 죽어서라도 신하된 도리를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전하께서 사냥 나가시는 길목에 쓰도록 하거라.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얼마 뒤 진평왕은 여전히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하러 나섰어요. 그런데 진평왕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전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진평왕은 말을 세우고 신하들에게 물었답니다. 방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느냐? 전하, 이곳은 신하였던 김후직이 죽어 묻힌 자리이옵니다. 한 신하가 진평왕에게 김후직이 남긴 유언을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진평왕은 김후직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신하는 죽어서도 내게 깨우침을 주려 하니 나를 아끼는 마음이 헤아릴 수 없도록 깊구나. 이러고도 내가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죽어서 무슨 낯으로 김후직을 만나겠는가. 그리하여 진평왕은 그 길로 사냥하기를 멈추고 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사냥을 즐기느라 썼던 창과 활은 단호하게 꺾어버리고 나란 일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한답니다. 무지개 돌다리. 금강산 외근감 발현동 계곡에는 맑은 개울물이 돌돌돌 흐른답니다. 그 개울물 위로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가 가로질러 놓여 있지요. 이 무지개 다리를 넘어 개울 건너편으로 가면 골짜기 이름에서 따온 발현사라는 절터 자리가 남아있는데 이곳에는 욕심 많은 중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중은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 부잣집 안악들에게는 아첨하면서 절간에 더 많은 불공을 하도록 꾀었고 가난한 농사꾼들에게는 집 재산을 다 털어 바치도록 온갖 수단을 쓰기도 하였답니다.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재를 올리거나 불공을 한 후 음식이 남아도라도 절대 남들과 나눠 먹지 않았답니다. 음식이 쉬어 터지는데도 말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마을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미움을 받았답니다. 아이고, 인정머리 없는 땡중 같으니라고. 그렇게 재산을 긁어 모아 극락에라도 가져가려나 보지. 누구 말이오?
동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빨래하며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한 할아버지가 물었답니다. 누구긴 누구겠소? 저 발연사 땡중 말이지요. 그런데 할아버진 니시죠? 허허허, 지나가는 나그네 외다. 허연 수염을 늘어뜨리고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할아버지는 땅의 이치에 대해 잘 아는 풍수쟁이였어요. 풍수쟁이란 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자손이 잘 될 만한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지요. 할아버지는 안악들의 이야기를 뒤로 한 채 발연사로 향하였답니다. 스님, 죄송하지만 점심 공양 좀 얻어먹을 수 있겠소? 방금 전 성대한 불공 의식을 끝내고 시주받은 돈을 챙기고 있던 중은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돈을 감추듯 마루 구석에 밀쳐두고 할아버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지요. 중은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를 보고 대뜸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써댔어요. 아니, 그 웬 거지가 이곳까지 와서 구걸을 하는 거야? 요즘은 불공들이로 오는 사람이 동 없어서 나도 사흘째 굶고 있는데 말이요. 아이고 배고파라. 중은 배를 움켜잡는 신용을 하며 곁눈으로 할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어요. 소문대로 인정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중이로구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움켜쥐고 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지요. 그리고는 절 앞산을 천천히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허허, 이 절에는 웬지들이 이리 들끓는고 이런. 갑자기 웬 지타령이슈? 할아버지는 중이의 말을 못 들은 척 말을 이었어요. 고양이를 불러들여야 이 절이 부자가 될 터인데. 부자라는 소리에 중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할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여보시오,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이오? 자, 우선 안으로 드시지요. 오호, 스님, 난데없이 왜 그러시오? 우리 점심이라도 함께 들며 차분히 이야기하지요. 할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중은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 대접하였어요. 그리고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졸랐지요.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음식을 맛있게 먹은 할아버지는 중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절간 앞을 흐르고 있는 개울 앞에까지 가서 걸음을 멈추었지요. 자, 이 개울을 사이에 두고 솟아있는 이 두 개의 산을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무슨 뜻이온지 대체? 어허, 불도를 닦은 사람이 왜 이렇게 답답하시오? 자, 잘 보시오. 이 개울 건너편의 산은 쌀 낯가리를 지키는 고양이의 모양을 하고 있소. 하지만 이 스님의 절간이 있는 이곳 산의 모양은 나다를 훔쳐먹는 쥐의 모양이지 않소.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의 산 모양을 보니 그 말이 옳은 것도 같았답니다. 이 산의 쥐가 스님의 절간 나다를 계속 훔쳐먹고 있으니 어디 큰 부자가 되겠소이까? 지금이라도 부자가 되려면 저 산의 고양이가 이쪽으로 건너와 못된 쥐를 잡아먹게 해야 하지 않겠소? 오호라, 과연. 중은 손뼉을 딱 치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르신, 어떻게 고양이를 불러들이지요? 중은 조심스런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답니다. 아, 그야 간단하지요. 하지만
그건 돈이 무척 많이 드는 일이니.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돈이 문제인가요? 어르신, 어서 그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정 그러시다면 알려드리리다. 고양이가 이곳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이 개울에 다리를 하나 놓아주는 것이요. 다리요? 그깟 다리 하나쯤이야. 그런데 그 다리는 이 금강산에 있는 가장 좋은 돌을 다듬어 무지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중은 다음날 당장 석수장이들과 일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부자가 될 욕심에 품삯을 남들보다 더 많이 주겠노라 하며 일을 부렸지요. 다리 놓는 일에 나온 마을 농부들은 의심쩍어 하면서도 신나게 일했답니다. 이게 웬일이야?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일세.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다리가 없어 몇십 리를 돌아서 다녀야 했는데 말이야. 그러니 말일세. 그런데 돌다리를 놓아주고 품삯까지 톡톡히 준다고 하니 저 땡중이 갑자기 미쳤나? 아, 이 사람들 어서들 일하자고.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어찌되었든 돌다리가 놓이면 모두들 편하고 좋은 것은 사실이잖아.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기도 전에 중은 가진 돈을 다 써버렸어요. 하지만 중은 깊숙이 감춰두었던 폐물까지 다 팔아 다리 공사를 계속하였어요. 여러 해가 흐르고 드디어 아름다운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가 만들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중도 속으로 무척이나 기뻤지요. 그날 밤부터 중은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하늘에서 금은 보화가 와르르 쏟아지고 사람들이 돈과 곡식을 잔뜩 짊어지고 몰려드는 행복한 꿈이었지요. 그런데 중의 꿈과는 달리 다리를 놓은 후부터 불공을 들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답니다. 중은 벼락 부자는커녕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뭐, 고양이를 불러들인다고? 아이고 그 늙은 거렁뱅이한테 속았네 속았어. 아이고 내 돈. 중은 며칠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쳤답니다. 무지개 다리고 뭐고 다 부셔놓고 말 테다. 중은 쇠망치를 들쳐매고 다리로 뛰어올랐어요. 쿵, 쿵, 쿵. 다리에 한 귀퉁이 돌 조각이 떼어졌지요. 동시에 중은 다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 화병이 난 중은 절간에 들어박혀 나올 줄 몰랐답니다. 욕심쟁이 중은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죽은 것이지요. 사실 이 다리는 우리 돈으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지. 그 간사한 중이 우리 주머니를 방강제로 털어갔잖아. 그러니 말일세, 이 무지개 다리야말로 당연히 우리들의 다리라고. 농부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마다 욕심쟁이 중을 떠올리며 한마디씩 주고받곤 하였어요. 지금의 발연사는 터만 남아있답니다. 멧돼지와 개구리의 달리기 시합. 숲속에 사는 멧돼지가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가는데 발 밑에서 작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니, 눈도 없나? 누가 예의도 없이 남의 발을 밟고 그래? 멧돼지가 멈춰서서 발 밑을 살펴보니 조그만 개구리였어요. 멧돼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지요. 에게, 개구리잖아. 그렇게 꾸물거리니까 밟힐 수밖에 없지. 그 말을 듣고 개구리가 발끈 화를 내었어요. 아니 뭐라고? 꾸물거린다고?
그럼 너는 뭐 빠른 줄 아느냐? 그럼 빠르고 말고 아무렴 너 같은 개구리에 비할까? 어이가 없어진 멧돼지가 비sit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그럼 진짜로 누가 더 빠른지 내기해볼까? 개구리의 말에 멧돼지는 비웃으며 대답하였어요. 하, 조그만 게 까불고 있구나. 날짜만 잡아라. 언제라도 상대해주마. 그러나 나를 이길 꿈은 아예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무나 무시를 당해 분을 이기지 못한 개구리가 말을 맞받았어요. 천만에 오히려 지는 건 너일걸.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달리긴 내기를 하자. 숲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로질러서 달리는 거다. 알았지?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난 개구리는 숲속의 다른 개구리 친구들을 불러 의논을 하였답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 참겠어. 우리처럼 작은 동물을 무시하는 건방진 멧돼지를 꼭 이기고 싶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도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개구리들은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무엇인가를 약속하였어요. 해가 뜨자마자 경주가 시작되었답니다. 한참을 개구리보다 앞서서 달려가던 멧돼지는 개구리가 어디쯤 따라오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맹랑한 개구리는 어디쯤 왔을까? 그래서 큰 소리로 개구리를 불러보았지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웬걸 저 앞쪽 풀숲에서 개구리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뭘 꾸물거려? 난 벌써 여기에 있지. 멧돼지는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히 개구리보다 앞서서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니, 개구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잖아. 멧돼지는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불러보았지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번에도 저만큼 앞쪽 풀숲에서 개구리가 고개를 쑥 내밀고 대답하였어요. 나는 벌써 여기에 왔다. 멧돼지의 얼굴빛이 변하였지요. 어랍쇼, 이거 야단났네. 놀란 멧돼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힘껏 달렸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불러보았어요. 개구리야, 어디 있느냐? 야호, 바로 여기야. 이번에는 훨씬 더 앞쪽 풀숲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에고, 큰 망신만 당하겠네. 뜻밖의 빠른 상대인걸. 멧돼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답니다. 멧돼지가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지점에 왔을 때였어요. 어느 틈엔지 개구리가 먼저 도착해서 톡 튀어나오며 외쳤지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란다. 자, 멧돼지야 어떠냐? 멧돼지는 부끄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답니다. 지나치게 성품이 강직해서. 송명흠은 영조 때의 유명한 학자랍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채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아버지를 따라 어지러운 당파 싸움을 피해서 옥천 도곡 등지로 옮겨 살았지요. 구 학행이 뛰어나서 추천을 받아 공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이어 사원부 지평, 장령 등의 벼슬을 내렸으나 받지 않았답니다. 영조 30년에 임금은 특별히 송명흠에게 서연관의 벼슬을 내리고 불러 올리려고 하였으나 그는 끝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답니다. 이듬해 부득이하게 옥과 현감으로 취임한 송명흠은
때마다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고을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치적을 올렸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것을 핑계로 또 벼슬을 내놓고 집에 들어앉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영조는 계속 여러 벼슬을 내려 일을 시키려 했으나 그는 모두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지요. 그때 대궐에서 사도세자의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영조는 세자를 죽일 결심을 한 후 법도에 따라 3품 이상의 대신들과 이름 있는 제야의 학자들을 불러들여 이 일을 의논하였지요. 손명음도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 참석했답니다. 그러나 영조의 결심이 워낙 확고한지라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아뢰지 못하였어요. 그때 송명음이 입을 열었지요. 전하, 폭군으로 만대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여러 왕들도 차마 자식을 죽이는 악행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전하께서 그리하시려 하옵니까?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영조는 이 말을 듣자 노발대발하여 송명음을 내보내고 선정관에게 자기 칼을 내주며 명령하였어요. 너는 저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곧장 제 집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딴 집으로 들어가거든. 그 즉시 그 집 주인과 손명음의 목을 베어 오너라. 그러나 혹 곧장 제 집으로 들어가거든 너 역시 따라 들어가서 왕명으로 형을 집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거라. 그가 원망하는 말 없이 형을 받들려 하거든 살려주고 조금이라도 변명을 늘어놓거든 당장 그 목을 베어 오렸다. 선정관은 칼을 든 채 멀찍이 거리를 두고 송명음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송명음은 대궐을 나오면서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고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왕명이 도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어 선전관이 들이닥쳐 어명을 전달하였지요. 죄인 송명음은 어서 나와 참형을 받으렸다. 송명음이 순순히 마당으로 나와 응하자 선전관이 물었답니다. 마지막 할 말은 없느냐? 그는 담담한 태도로 말하였지요. 없소. 전하께서 죽음을 내리시는데 신하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어서 집행하시오. 송명음은 거적에 꿇어앉아 죽기를 청했답니다. 선전관은 그 모습을 보더니 그만 일어나라고 일렀지요. 왜 일어나라 하시오? 전하께서 당부하시기를 만일 변명 없이 죽기를 정한다면 베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송명음은 선전관의 말을 듣자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이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이것은 임금이 신하를 농락하는 일이 됩니다. 예로부터 아무리 군왕이라도 신하를 농락해서는 안 되며 왕명은 더욱이 지엄하여 한 번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명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서 내 목을 쳐서 지엄한 왕명을 집행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선전관이 그냥 돌아가 버리자 송명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상소문을 썼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며 신하를 농락해서도 아니 되옵니다. 영조는 이 상소를 받아보고 화를 내는 대신 참으로 충직한 신하로다 하고 벌을 내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받아들여 사도세자를 용서하지는 않았지요. 만년의 송명음은 찬선 벼슬에 올라 경영관을 겸임하였어요. 임금에게 논어를 강의했는데 본성이 강직한 탓에 참지 못하고 칼날 같은 지적을 하다가 또다시 영조의 눈밖에 나게 되어 끝내 파면되고 말았답니다.
나무 다발의 교훈. 한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형, 왜 내 물건을 가져간 거요? 아니, 내가 언제 네 것을 손댔다고 생트집이냐? 너 말이면 다인 줄 아는 것이야? 형이면 다요.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저런 버릇없는 녀석. 내가 오늘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주고야 말 테다. 각오하거라. 세 아들은 번갈아가며 툭하면 싸우는 게 일이었지요. 형제간에 사이 좋은 것이 으뜸이니라.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거라. 농부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 없었답니다. 농부는 나이가 많아져 자기가 죽을 날이 머지않자 마음속에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쌓였지요. 저렇게 사이가 나쁘니 내가 죽자마자 멀리 뿔뿔이 헤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구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인데. 깊이 생각하던 농부는 어느 날 아들들에게 나뭇가지를 여러 개씩 꺾어오라고 일렀답니다. 아버지, 여기 꺾어 왔습니다. 농부는 아들들이 가져온 나뭇가지들을 한데 모아서 다발이 되게 묶었지요. 자, 이것을 꺾어 보거라. 농부는 맏아들에게 나뭇다발을 주면서 말하였어요. 나뭇다발은 아주 단단해서 맏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농부는 나뭇다발을 풀어서 나뭇가지 하나씩을 아들들에게 주며 꺾어보라고 하였지요. 나뭇가지는 곧 힘없이 뚝뚝 부러졌어요. 이젠 잘 알았을 테지. 농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답니다. 너희들이 이 나뭇다발처럼 한데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끼리 서로 싸움만 하고 있으면 이 따로따로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아주 쉽사리 꺾이게 되고 말 것이란 말이다.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등용문.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인 황허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황허강의 상류에는 물살이 매우 세고 빠른 용문이라는 깊고 좁은 골짜기가 있었지요. 그곳은 아무리 몸집이 큰 물고기라고 해도 여간에서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헤엄치던 잉어들이 용문 근처에 오면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가기가 일쑤였답니다. 물고기들은 되도록 용문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용문에는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세찬 물살을 거르고 용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은 용문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한 번쯤은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 보고 싶어 하였답니다. 그래서 용문에 오른다는 등용문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서 출세할 기회를 얻는다는 뜻으로 부르게 되었지요. 중국 후한 말의 환관들의 횡포로 나라가 무척이나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환관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었지요. 그러나 이응이라는 관리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환관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환관들에 맞서 싸웠어요. 환관들은 이를 꾸며 이응을 감옥에 가두었고 온갖 고문을 하였답니다. 그러나 이응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걱정하며
나쁜 일을 하는 환관들을 꾸짖고 옳은 일에 앞장섰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응을 존경하고 따랐지요. 특히나 젊은 선비들은 그의 추천을 받아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응의 추천을 받는 것을 등용문에 오른 것이라 여기게 되었답니다.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 마르코네는 같은 마을에 사는 처녀 피아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하루는 피아의 집에 갔더니 피아가 흑흑 흐느끼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피아의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슬피 우는 거요? 마르코네가 피아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제 곧 당신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귀여운 아기가 태어나겠지요. 그 아이에게는 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그리고 작고 귀여운 옷을 손수 지어 입히겠어요. 그런데 만약 그 토니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가엾잖아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아의 어머니도 딸과 함께 흐느꼈답니다. 저런 그 귀여운 아기가 죽으면 어쩔꼬 가여워서. 그때였어요. 외출했던 피아의 아버지가 돌아왔지요. 아버지도 둘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거 참 애처롭구나. 옆에서 계속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마르코네는 이렇게 생각하였지요.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기가 죽는 상상만 하고 저렇게 슬프게 울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겠어. 마르코네는 당장 마을을 떠났답니다. 마르코네는 한참을 걸어 어느 들판에 이르렀지요. 그곳에는 오두막집이 한 채 있었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안에서 여러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르코네는 그 오두막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왜 울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들판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소. 그래서 비를 피하려고 이 오두막집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좁은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서로 손발이 뒤엉켜서 어느 것이 누구 것인지 모르겠지 뭡니까? 그래서 우는 거라오. 그들 중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도대체 이러고 계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벌써 몇 시간이나 되었다오. 하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걱정이구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손발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르코네는 그렇게 말하고 아무 발이나 잡아서는 세게 꽉 꼬집었어요. 이건 누구 발입니까? 아이고 아파라. 그건 내 발이오. 한 사람이 고함을 질렀답니다. 그럼 그 발을 빼가십시오. 그 사람은 가까스로 자기 발을 찾아 기어 나왔지요. 다음에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아무 발이나 쿡 찔렀어요. 자, 이건 누구 발입니까? 아이고 아야, 내 발이요. 그 사람도 큰 소리로 외쳤지요. 자, 그 발을 빼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르코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꼬집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여 뒤죽박죽이 된 손발을 풀어주었어요. 아이고, 덕분에 살았습니다. 모두들 기뻐하며 마르코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도 있었군. 마르코네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마르코네는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어느 날 마르코네는 한 농부의 집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당나귀 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마르코네는 집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할머니가 닭장에 쌓아놓은 볏짚 위에 올라서서 당나귀를 닭장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할머니, 무얼 하시는 겁니까? 마르코네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우리 닭이 알을 품다 말고 어디로 없어져 버렸다우. 그래서 당나귀에게 알을 품게 하려고 하는데 영 말을 듣지 않는구려. 할머니가 끙끙거리며 대답하였어요. 여기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군. 마르코네는 이렇게 생각하며 길을 떠났답니다. 얼마쯤 가자 또 다른 마을이 나타났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니 사람들이 잔뜩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마르코네가 물었어요. 실은 오늘 우리 마을에서 혼례식이 있었다오. 그런데 그 신부를 태운 말이 키가 너무 커서 성문을 못 빠져나가고 저렇게 서 있는 중이라오. 모두들 좋은 수가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는데 저마다 생각이 다르군요. 어떤 이는 말의 발목을 자르면 된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신부의 목을 빼자고 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성문을 부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는 참이라오. 한 사람이 사연을 말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르코네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 신부를 태운 말에게로 갔답니다. 마르코네가 지팡이를 치켜들고 신부의 머리를 때리는 신용을 하자 신부는 재빨리 머리를 숙였어요. 마르코네는 재빨리 지팡이로 말의 엉덩이를 살짝 쳤답니다. 그러자 말이 껑충 발을 앞으로 내디뎠지요. 말을 탄 신부는 순식간에 성문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답니다. 당신은 참으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로군요. 우리들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랑이 감탄하며 고마워하였어요. 다시 마르코네가 길을 가고 있었지요. 지나가다 보니 어느 집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조그만 아기 바지를 들고 서서 위쪽을 쳐다보며 소리치고 있었답니다. 자, 이리로 뛰어내리렴. 마르코네가 올려다보니 사내 아이가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안 입은 채 창가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아주머니, 무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르코네가 물었어요. 오늘이 우리 아이에게 처음으로 바지를 입히는 날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바지를 벌리고 서 있을 때 위에서 뛰어내리면 될 것 같은데 겁을 내는군요. 마르코네는 창가에서 아이를 안아다가 바지를 입혀주었어요. 당신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군요. 아이의 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어딜 가나 이상한 사람 천지로군. 그렇다면 다시 피아에게로 돌아가야겠어. 마르코네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기 마을로 되돌아갔답니다. 어린 원님에게 혼이 난 이방. 어느 고을에 나이 9살의 과거의 장원급제에서 원님이 된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고을의 이방은 원님의 나이가 어린 것을 얕보고 제 손 안에 넣고 휘두를 궁리를 하였지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땡추중을 불러 일을 꾸몄답니다. 달걀만한 알나리한테 가서 대삿갓을 잃었으니 찾아달라고 해보시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이번엔 해결하지 못하고 망신만 당할게요. 땡추중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 거짓으로 말하였어요. 바람이 불어 제가 쓰고 다니던 대삿갓이 날아가 버렸으니 꼭 찾아주십시오. 이 땡추중이
이방과 가깝다는 걸 아는 어린 원님은 그 꿍꿍이 속을 알아채고 나조를 불렀답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뱃사공들을 불러오너라. 뱃사공들이 불려오자 어린 원님은 명을 내렸어요. 이 스님이 바람의 갓을 잃었다고 하니 너희들이 새 갓을 지어오도록 하여라. 뱃사공들은 어리둥절하여 물었어요. 원님, 저희가 왜 스님의 갓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너희가 엊그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네,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바람이 바다로 가지 못하고 육지로 쫓겨와서 이 스님의 대사갓을 날려버렸으니 당연히 너희가 물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바람 때문에 날아간 대사갓을 애꿎은 사공들어 물어내라고 하니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지요. 사공들이 멍하니 듣고 있자 어린 원님은 다시 명령을 하였어요. 그런데 대사갓을 마련해 오되 대나무 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깎고 쇠줄을 단 것이어야겠구나. 갓이 크고 무거워야 다시는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겠지. 그제야 사공들은 어린 원님에게 무언가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돌로 커다란 삿갓을 만들어 왔어요. 여봐라, 뭐하고 있느냐? 어서 저 스님에게 갓을 씌워드리도록 하여라. 아이고, 저걸 머리에 썼다간 내 머리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나졸들이 달려들어 돌로 된 갓을 씌우려고 하자 겁이 난 종은 넙죽 엎드려 빌었답니다. 사또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방 나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점잖은 이방 어른이 그런 짓을 시킬 리 있겠소? 또 그게 사실이라 하여도 스님께서 남이 시킨다고 아무 짓이나 하면 되겠소? 스님은 어서 갓값과 사공들 하루 품삯을 치르고 당장 물러가시오. 어린 원님은 위엄 있게 나무라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이방에게 명령하였어요. 이방은 이 길로 밭에 가서 수숫대 하나만 잘라 소매 속에 넣어오시오. 이방은 수숫대가 커서 할 수 없이 한쪽 끝만 소매 속에 넣고 왔지요. 그 수숫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지요? 글쎄요, 1년쯤 되겠습니다. 그래, 1년 지난 수숫대도 소매 안에 넣지 못하면서 9년이나 자란 날을 손 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오. 어린 원님이 따끔하게 따끔령을 내리니 이방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방은 어린 원님을 극진히 모시었답니다. 이빨 뽑은 호랑이. 옛날에 한 농부의 딸을 몹시 좋아한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농부의 딸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는 젊은이마다 청혼을 해오곤 하였지요. 호랑이 역시 농부의 딸에게 한눈에 반했던 것이었어요. 제발 예쁜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어느 날 호랑이는 농부 앞에 불쑥 나타나더니 농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를 어쩌면 좋지. 싫다고 말했다가는 저놈이 화가 나서 어떤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당장에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를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을 호랑이에게 시집 보낼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아이고, 호랑이님, 이건 저희 집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며칠 동안의 말미를 좀 주십시오. 좋소, 그렇게 하지요. 대신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호랑이를 겨우 돌려보내 놓기는 했지만 농부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아이고,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농부가 고민하는 것을 보다 못한 식구 가운데 누군가가 말하였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생각이더냐? 어서 말해보려무나. 농부네 집 식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밤이 새도록 두런두런 의논을 하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공손했던 태도는 어디 가고 호랑이는 농부에게 무섭게 재촉하였어요. 말을 분명히 하시오. 당신 딸을 나한테 줄 거요, 안 줄 거요? 우물쭈물 얼버무리지 말란 말이오. 오늘은 기어이 결판을 내고야 말겠소. 호랑이는 보는 것만도 무시무시한 누나를 번뜩이며 으르렁대었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딸을 드리고 말고요. 드려야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농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우리 딸 하는 말이 시집 오기가 싫다고 한단 말이오.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동물의 왕이신 호랑이님의 청혼이 싫다니요. 그 말에 호랑이의 입이 벙긋 벌어졌어요. 그럼 무슨 이유란 말이오? 그것이 딸은 호랑이님한테 시집을 가고 싶긴 하지만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내 얼굴이 무서운 게로군요. 저희 딸은 유난히 겁이 많거든요. 호랑이님의 발톱과 이빨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가 무섭다고. 그래요? 그럼 당장 딸이 좋아하도록 만들어주겠소.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냉큼 제 송곳니와 발톱을 모조리 뽑아버렸어요. 자, 됐소이까?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으니 이 정도면 되겠소. 호랑이는 농부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입을 크게 벌려보았어요. 농부가 들여다보니 무서운 송곳니가 뽑힌 채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호랑이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었답니다. 농부는 기분이 좋아서 큰 소리로 껄껄 웃으며 호통을 쳤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사랑스러운 딸에게 청혼을 하다니 짐승 주제에 건방지구나. 농부는 얼른 몽둥이를 집어들고 달려들어 송곳니와 발톱이 없어진 호랑이를 단숨에 때려잡아 버렸답니다.